이슈토크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하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거론되는 등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른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정의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범죄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청소년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소년법상에는 청소년, 그러니까 소년에 해당하는 개념을 19세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 청소년 범죄라고 하는 것은 19세 미만의 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우리는 청소년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계 자료를 좀 보면 예. 대검찰청 범죄분석상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이게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인데요. 전체 이제 범죄자가 대략 175만 명 예,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 19세 미만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6만 6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예, 비율로 따지면은 약 3.8%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17년도에도 한 3.9% 그리고 18년도에 3.8% 정도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청소년 범죄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예, 그중에 첫 번째는 전체 청소년 범죄가 양적인 수치는 조금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 질적인 수준을 들여다보면 매우 흉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특히나 강력 흉악 범죄들의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조금 이슈로 다루게 될 이 촉법소년의 문제입니다. 바로 예.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에서 10세에서 14세의 구간에 해당하는 연령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촉법소년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게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청소년의 범죄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 흉포화되고 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소년 범죄, 흔히 이제 법률상 소년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년 예. 범죄는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19세 미만을 전부 처벌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이 형법 제 9조에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14세 미만이 되는 자가 행한 범죄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4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0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제 훈계 정도로 그치고 있고요.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제 만 10세부터 14세에 해당하는 요 연령대가 되는데요. 예. 이 연령대는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는 않지만 그들을 그렇다고 봐주느냐 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게 바로 소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예, 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화 가능성을 전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애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들에 대한 환경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교화 정책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호를 좀 해주면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 다시 복귀시키자라고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보호 처분은 1호부터 예. 10호까지 처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은 이제 보호자에게 감호 조치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이라면 가장 무거운 처벌로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이렇게 지금 처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 처벌 연령 완화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뭐 소년법에 대한 얘기들 뭐 이렇게 나오고도 있는데요. 좀
뭐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를 좀 낮추자, 연령을 낮추자라는 표현이 조금 정확해 보일 것 같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행 14세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죠. 예. 이제 이거를 13살 또는 12살 정도로 낮추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는 최근 들어 이제 발생하고 있는 뭐 이런 인륜을 저버리는 폐륜적 범죄라든지 성인 범죄 못지않는 흉악 범죄들 이런 것들을 이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형사 미성년자를 낮추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형법이 만들어진 게 1953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예. 이 1953년도 제정 당시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가 14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거의 한 7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그 수준에 멈춰 있다는 거죠. 예. 당시의 14세와 지금의 14세 너무 많은 차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 나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이 되겠고요. 예. 그러나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이미 우리 이 소년법상에 있어서의 이 촉법소년 바로 10에서 14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2007년도에 한번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2세에서 14세까지를 촉법소년으로 두고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하향화했죠. 예. 초기 기준으로. 그래서 10세에서 14세로 폭을 넓히면서 어떻게 보면 10세와 11세가 그전에는 보호소년으로 송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소년법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했음에도 과연 이들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냐 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 효과는 미비하다라고 강조하는 뭐 양측의 주장이 매우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촉법 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보호 처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0호 처분과 같은 소년원 송치, 9호, 10호는 소년원 송치인데요. 예. 이 소년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교도소의 기능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고통을 좀 줄 수도 있는 예. 이런 처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인 범죄자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촉법소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그들만의 범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성인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좀 높다면 이 아이들 청소년 범죄들 같은 경우는요 예. 공동범의 비율이 좀 많거든요. 예. 이거를 좀 다시 좀 얘기해 보면 성인 범죄자들은 본인의 개인적인 욕구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소년 범죄자들의 특징은 그냥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무리지어 다니고 휩쓸려 다니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이게 그냥 비행과 일탈의 수준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어떤 놀이 정도로 이렇게 치부되는 경향들도 높게 나타나는 거죠. 집단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집단화입니다. 무리지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들의 목적이 어떤 범행에 따른 이익도 물론 강도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예. 일부의 범죄 같은 경우는 그저 그들의 친구들의 관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라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내가 어울리지 못하면 무리해서 도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가담하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같이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네들을 계속 강력하게 처벌만 했을 때 과연 얘네들이 반성하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좀 정리하면 아이들이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대상이다라는 그렇죠. 걸 생각했을 때는 우리 낙인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서 멀리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
좀 보듬어서 그들이 다시 이제 정상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소년범을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 청소년 강력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보호 관찰과 같은 현행 청소년 범죄 처분 제도의 이 범죄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마침 제가 또 이에 대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어떤 형식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보다 이 실질적인 보호관찰 제도가 제공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얼마 전에 전자발찌 훼손하고도 뭐 좀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됐는데 예. 그게 바로 보호관찰관의 수도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보호 관찰을 하게 되려면 소수의 인원을 대상을 관리자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보호 관찰을 조금 힘들게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예. 이 보호 관찰 처분 중에는 크게 종류로 나눴을 때 제재적인 처분과 이 원어적 조치 처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못했을 때 너 뭐 해, 또 야간에 돌아다니지 마, 뭐 이런 식의 이제 제재적 조치가 있다면 장학금을 주거나 아니면 취업 프로그램을 알선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요. 실제 제가 분석한 결과 양쪽의 조치를 받았던 아이들 중에 제재적인 조치를 받았던 친구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예. 오히려 이 도움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재범을 이르는데 걸리는 기간이 좀 줄어들고요. 또 이렇게 좀 감소되는 이러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봐서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력한 처벌보다는 이런 보호 관찰이라든지 실질적인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통계를 살펴보면 소년범 100명 가운데 1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법무부의 통계도 있는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죄의식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촉법소년들이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이제 형사 처벌은 하지 않지만 다른 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이거는 그들의 교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건데 예, 과연 이게 바뀌고 있느냐라는 건데 여러 통계 자료들을 봤을 때 재범률 특히나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바뀌고 있다라는 것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좀 바뀔 수 있게끔 어떤 처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좀 신중해야 될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이 낙인 효과의 문제인데요. 흔히 교도소를 과거에 이제 우리 뭐 감방이라고 하는 예, 표현도 했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학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한동안 안 보인 사람한테 나 학교 갔다 왔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라는 곳은 뭔가를 배우는 것이죠. 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교도소를 보냈는데 이 범죄자들은 그곳에 가서 이 잘못된 것을 배워오게 됩니다. 예, 오히려 범죄 스킬을 쌓아오고 레벨업돼서 나오는 이러한 것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게 바로 교도소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년에 해당하는 이 나이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교도소로 보냈을 때 언젠간 다시 복귀를 할 텐데 예, 그들이 낙인되어 돌아오지 않으려면 무조건 교도소로 보내가지고 범죄로 범죄로 예방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그대로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보다 어떤 고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보호 처분이지만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저 보호 처분을 받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처분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을 새롭게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은 피해자 입장과 또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 피해자와 관련된
논문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우리 형사 처벌 단계에 있어서, 형사 사법 단계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피해자들은 그 범죄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대신 처벌하는 거지 피해자의 감정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벌 형량이 낮게 나왔을 때는 피해자들이 그에서 분노를 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론돼 있는 것이죠. 예. 물론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봤을 땐 이 촉법 소년들의 범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도 당연히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에게 응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사회의 정의의 실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과연 이 가해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자유를 뺏기긴 하지만 수감되어 있다고 해서 이 피해자들의 상처 이런 것들이 회복됐다, 치유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건데요. 물론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어떤 제재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겠지만 그보다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들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가해자가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내용을 오늘날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피해자 대신 처벌해주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관계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의 관계를 좀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피해자 회복과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지금 우리 형사사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또한 여기에 또 제도를 악용한 사례까지 빈발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촉법 소년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이 형사 정책적으로 꼭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들이 주로 몸담고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 이런 것들은 바로 교육 정책 그리고 우리의 사회 정책과도 밀접하게 아울러서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청소년 범죄를 우리는 흔히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 정도로 치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그 선을 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범죄의 수준이 성인 범죄자 못지않은 흉악 범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바로 우리 사회 그리고 성인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인들 우리 사회의 책임 바탕하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라든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은 가정의 역할입니다. 예. 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 아동기의 인성 발달이 거의 가정에서 다 끝나게 되거든요. 이때 예. 잘못된 인성이라든지 도덕적 수준을 갖게 된다면 이들이 계속해서 일탈, 비행행위에 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초기 사회화 과정인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너무 경쟁으로만 우리 몰지 않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성을 좀 살펴서 이들이 본인이 잘하는 것을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원어적인 처분들, 조치들 이런 것들을 적극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과거에 미국에서 자꾸 아이들이 절도를 저지르니까 대책으로 경찰관들이 야구 글러브와 배트를 사가지고 아이들과 주말에 야구 게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절도율이 떨어졌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어떻게 처벌하거나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제재하거나 이렇게만 다가가지 말고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화복적 사법처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호와 교육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